어제 노사정위원회가 밤늦게 노사정위원회 그 주요 현안들을 대타협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협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 외에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성과는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제 통과된 내용은 크게는 뭐 한 5가지입니다. 일반 해고, 즉 저성과자에 대한 기업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규정을 정부가 밀어붙인다. 즉 회사에서 월급만 많이 받아가고 정년 때까지 버티는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노조 등을 믿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평가해서 해고를 하겠다. 이 부분에서 노사정이 협의해서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기준과 절차는 유예됐습니다. 나중에 합의해서 정하겠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 변경, 임금 피크제를 실행하려 그러면 몇 세부터는 월급을 갖다가 최고로 받고 몇 세부터는 임금을 줄여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합의는 했는데 요건과 절차를 사후에 명확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뒤에 합의가 유예됐습니다. 그간 기간제 파견 근로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 의결 때 반영하겠다. 현재 뭐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되겠는가 하는 데에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인 미만 근로시간,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서 제외한다라는 부분을 2016년 3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역시 유예됐습니다. 자,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세대 간의 상생을 지원하고 고용, 그 다음에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 다음에 임금 피크 절감 재원을 청년 고용하는 데 쓰겠다. 자, 그렇게 해서 청년 고용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겠다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본다면 이것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 인상 억제. 무슨 합의에 자율적인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 고소득을 받는 사장이나 전무, 상무, 부사장 이런 사람들의 임금 인상을 자율적으로 억제한다. 이것이 무슨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합의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보다는 다루는 부분이 현재 한국의 이 주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어 있는, 즉 지속될 수 없는 현재 제조업의 또 각종 유통업의 노동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정작 가장 중요하고 예민하면서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될 내용은 나중에 협의한다라고 합의한 겁니다. 즉 나중에 이런 문제를 다루기를 했다. 사후에 그걸 합의해서 어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다루었던 주요한 과제들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금속노조라든지 공공연맹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합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민노총은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그런데 노동계획에서 정말로 중요한 합의가 어제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데에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 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저성과자를 해고한다라고 돼 있지 노동자들 간에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람, 즉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 노조의 노동자 평균 연봉이 9,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9,700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생산해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자, 기아차 광주 공장은 9,900만 원이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사업장의 노동자의, 정규직 노동자의 연봉이 3,240만 원입니다. 평균 연봉이요. 그리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5천만 원. 1차 협력사는 4,800만 원. 2차 협력사는요, 2,8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자, 과연 정규직 노조원이 2차 협력사 노동자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숙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기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2차 협력사 직원이 더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근로자 내부의 양보와 합의를 다루는 문제는 사실상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한국의 노동개혁의 본질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지금 지난 8월 27일 날 자료에 보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평균 200만 원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균이 340만 원을 받고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뭐 임시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1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이 합의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비정규직에서 특히 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지금 이 근로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그것이 비정규직을 돕는 거겠습니까? 오히려 비정규직 하는 기간을 늘려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것을 갖다가 막는 거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이 합의가 될 수, 이런 것이 사회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청년 실업이 사실상으로 한국에서 뭐 발표하는 자료에는 10.2%라 그러는데, 뭐 공부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 자발적인 실업자까지 다 합치면 30%가 넘는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청년 실업이 30%가 넘는데 임금 피크제에서 깎은 봉급으로 청년을 그만큼 고용하는가에 대해서 기업에 의무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하겠습니까?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들이 하는 흉내나 좀 내겠죠. 자, 세월이 지나가서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무조사로 해결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그 다음에 각종 밤에 야간 경비직, 그 다음에 이 청소부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은 아예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데요. 대한민국에 이런 근로자들이 220만 명이라 그러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마디로 살만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누구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에서 도대체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합의된 그런 어떤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좀 깊숙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50대 후반 장기 근속자, 즉 대기업 노조에 들어가서 50대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리고 20대 중후반 신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3.1배라는 겁니다. 3배가 많다는 거죠. 즉 9천만 원 받으면 신청하면 3천만 원 받는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격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과연 이번에 이런 합의들이 의미가 있게 다가올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것은 이 정도를 가지고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하면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번 합의에서도 예민한 부분은 다 사후에 협의한다라고 미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발표한 합의안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시각들을 대변하는 글들을 제가 몇 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이들은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전 국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아주 중요한 개정이니까 국민투표를 하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요, 야당하고 협의해서 안을 내어놓고 정말 비정규직이나 제가 아까 말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 임시 일용직 이런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으로요. 그런 조직 만드는 걸 허용 안 했죠.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비정규직들이 노조 활동을 했을 때 그나마 취약한 사회적 지위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대표적인 기구도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노총하고 예를 들어서 여야당이 합의해서 발표하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아닌가. 국민투표 붙이자란 말이 저는 국민투표를 붙이면요. 이 합의, 어떤 내용의 합의도 통과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조의 가입률이 12%라고 어떤 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0%가 대기업 노조다. 즉 노동자 100명이 있다면 12명만 노조에 가입한 상태고 그 중에 10명은 대기업 노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노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금융기업에 다니는 살만한 사람들만 노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목숨 여기에서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있고 대기업 밑에 중소기업이 있고 쭉 내려가면서 하층구조, 도급구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을 편을 갈라가지고 대기업 노조에 들어있는 10%를 위해서 나머지 90%의 비노조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그리고 차라리 보호받을 데도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 등의 이익은 제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국노총만을 상대로 노동 파트너로서 삼았다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자, 그리고 자르기 쉬운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랑 연관이 되겠는가? 정부가 말한 양질의 일자리가 4년짜리 비정규직이냐? 자, 대학을 졸업해서 첫 직장을 어디로 가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직장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으로 간 사람이 나중에 정규직으로 가기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자, 이 사람이 4년 동안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나면 평생을 비정규직의 생명을 4년 다니다가 그만뒀다가 또 비정규직으로 사는 그 외에 어떠한 기회가 있겠습니까? 뭐 비정규직이라도 없는 것보다도 낫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요. 이렇게 열악한 노동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동 개혁안을 해야지 2년을 4년으로 늘려서 당장 다가올 문제들만 넘기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계획입니까? 자, 미국의 노동개혁은 근로자 위주인데 한국의 노동개혁은 이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해고를 갖다가 완화한다, 해고 조건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저성과자라고 회사에 찍힌 사람을, 근로자를 만들라 그러면 찍힌 사람을 저성과자로 만들라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먼데 보내고 그 다음 생소한 안 하던 부서에 보내가지고 뺑뺑이 돌리면 자연스럽게 저성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기업은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절약한 비용을 반드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임금 풀제를 적용해서 이만큼 전략하면 이만큼 고용한다라는 부분을 의무화할 수 없다 하면 이런 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세무조사로 한다? 나중에 정권 바꿔서 기업이 요즘 환경이 안 열악하니까 세무조사 하지 마라 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에 유리한 것은 확실하게 명문화하고 기업에 불리한 것은 알아서 한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이 노동개혁의 본질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주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부분을 위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해서 나이 든 근로자들한테 주는 돈을 남겨가 전략했다고 그걸 가지고 청년 고용을 하겠다라는 보장을 뭘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 한국 기업이 지금 뭐 혁신을 하지 않고 연구개발에 소홀히 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제 경쟁력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임금 부분을 줄여가지고 경쟁력을 갖겠다 그러면 그런 경쟁력은 금방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속에 이 노동개혁 합의 부분이, 노사정 합의 부분이 뭐 어떤 대단한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다루어야 될 문제 중에서 일부만을 다룬 것일 뿐이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은, 예민한 부분은 합의가 유보돼 있다, 나중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해질지도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다음에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문제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자, 독일처럼요. 적어도 같은 지역에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는 같은 월급을 준다. 그리고 노동자도 양보하고 기업도 양보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입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고용을 창출한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과연 한국 사회의 먼 미래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노동개혁이 될지 의문입니다.